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사건인데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안 남아 있어요? 네. 아니 왜요? 네, 박지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알 외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2003년 삼전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비극의 상견례라는 제목으로 나갔던 사건인데요. 네. 피해자가 3명인데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난번 그알 저알 나오셨을 때 분석은 했지만 뭐 방송에서 인터뷰는 뭐 못하셨던 삼전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데 아직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거든요.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정 때문에 녹화는 못하고 그냥 분석 내용만 전화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기회에 이 사건에 대해 분석하셨던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그럼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 제목이 비극의 상견례인 이유가 곧 결혼을 앞둔 남녀가 이날 이제 상견례를 한 거예요. 네. 그 상견례를 하고 와서 자는데 누군가가 침입해서 지금 살해한 건데 오빠하고 그 동생 그리고 동생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약혼남이 3개의 방 각각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된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불을 질러서 삼전동 방화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졌죠. 그날 좀 술을 먹었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조금 만취한 상태였던 건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니까 동생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오빠와 약혼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세 사람이 좀 자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을 당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약혼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키도 굉장히 크고 몸집도 큰 거구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칼에 찔려서 살해가 됐거든요. 근데 보면 저항흥이 남아있어요. 아, 남아있어요? 네, 굉장히 거구기 때문에 만약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공격하는 상대방과 아무래도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용이했을 텐데 이날 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던 도중에 저항하면서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른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신이 이동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방에서 누군가가 침입해서 지금 살해한 건데 그러니까 안방에서 동생이 자고 있었고 가운데에 오빠 그리고 현관 쪽에 그 약혼남이 자고 있었는데 약혼남이 저항을 했다라는 거는 비명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날 수 있잖아요. 옆방에서 바로 자고 있는데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방에서 이동한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공범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용된 흉기의 종류가 달라요. 약혼남과 오빠의 남은 그 외상 특성을 보면 그 동일한 형태의 그 좀 폭이 넓은 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동생 같은 경우에만 꼬챙이 모양의 흉기. 그래서 이 나머지 2명과는 확연히 다른 외상 패턴이고 2종류의 흉기가 쓰였다라는 거는 한 명의 범인이 이 흉기를 어떤 번갈아 가면서 썼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각자의 방에서 이렇게 살해가 됐을 때는 2종 이상의 흉기를 들고 2명 정도의 공범이 각각의 방에 이제 동시에 들어가서 범행을 했었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설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망하신 3분 다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가 된 건가요? 사실 패턴이 달라요.
그게 이 사건의 사실 핵심 중에 하나인데 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해요. 얼굴, 이마, 뺨 이런 곳에 외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나머지 두 사람은요? 나머지 두 사람은 마구잡이로 찌른 형태예요. 근데 그중에 치명상을 입은 부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외상들을 볼 때 감정적인 사람을 내가 공격한다라고 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나 머리 쪽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머지 두 피해자와는 달리 이 여동생에게서만 이런 그 얼굴에 감정적인 패턴이 드러나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동생과 그 공격한 사람 간의 관계거든요. 네. 다른 피해자들처럼 만약에 살해가 목적이었다면 그런 어떤 치명적인 부위를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이 경우에는 그것 외에 감정적으로 보이는 외상이 많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어떤 면식 관계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 상흔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라든지 뭐 물건이 사라진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금품이나 이런 게 사라진 게 없고 그것을 물색한 흔적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은 불을 지르기 위해서 안방, 여기는 이제 동생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 안방 장롱에서 옷가지들을 꺼내서 불을 지른 흔적 정도고 금품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 지하 1층 46살 박모 씨 집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방화가 증거인멸이라는 것 외에 어떤 때 범죄자들이 방화를 하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현장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해서 신고하기를 원할 때 범죄자들이 불을 질러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면식범이 저지른 사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박한상 뭐 존속 살해 사건 같은 경우도 살해를 먼저 하고 불을 질러서 소방차가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런 패턴인데 방화의 목적이 단순히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현장에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도착을 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다. 범인이 그 범행을 저지르고 문 열고 나간 열고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면식범이건 비면식범이건 현장이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길 바라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갔다라는 거는 사람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할 때 이제 문을 열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아까 여동생 얼굴에 남은 그 상흔이나 불을 저지른 목적 같은 걸 봤을 때는 면식범의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범인을 좀 추정해 볼 만한 그런 단서 같은 게 남은 게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라고 한다면 피해자 중에 여자, 그러니까 동생 손에 머리카락 한 움큼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모근이 없어서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는 그 당시 기술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네. 다만 밝혀진 게 모계혈통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제 모계혈통이라고 한다면 피해자 본인과 그 피해자 어머니 그쪽 가족들을 포함한 친척까지로 이제 범위가 들어가는 거죠. 피해자 본인의 머리카락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당시에는 피해자가 공격을 당하다가 너무나 괴로워서 본인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흉기로 이렇게 찔리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가서 잡는 거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보통 이제 정황관이 여기 남는 이유가 본인 이제 막기 위해서인데 이 와중에 뭐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사실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되게 중요한 단서네요. 그 피해자의 목의 혈통의 누군가다. 그렇다면 뭐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둘 중 한 명은 뭐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공격자의 성별을
맥락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공격자가 여성이었다면 약혼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해되었을까? 사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고 이 사건이 이제 공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자 피해자 같은 경우에 그 머리카락이라는 특성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자 본인의 머리카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 피해자가 상대의 머리카락을 뽑았을 때 과연 상대방이 남성이면 머리카락을 뽑을 생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범의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공범의 성별이 서로 다를 가능성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상견례를 했을 때 피해자 3명 말고도 함께 있던 사람이 어머니였던 거죠.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상견례가 끝나고 같이 집으로 오지 않았던 건가요? 네. 상견례가 끝나고 피해자 3명이 먼저 집으로 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집에 왔다가 또 이제 약속이 있다고 또 나갔죠. 아, 집에 오긴 왔던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 나간 시점이랑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이랑 어떻게 되는 거죠? 3명이 먼저 귀가를 한 게 12시 반 정도고요. 네. 그 어머니가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간 게 12시 40분에서 1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네. 집에 굉장히 짧은 시간 머물렀고 이게 불을 보고 신고가 된 게 1시 40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집에서 나간 지 40분 만에 네. 이 모든 살인과 방화까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네요. 또 흉기도 이 집안에 있었던 흉기가 사용된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네. 집안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범행을 다 저지르고 불까지 저질렀다고 보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머리카락 분석 결과도 그렇고 어쨌든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당시에 좀 유력 용의자가 됐었나요?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력 용의자였고 네. 유력 용의자로 어머니가 부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해에 약 4, 5개월 전이거든요. 네. 남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수익자가 어머니였던 거죠. 네. 근데 당시에 이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네. 보험에 가입할 정도의 어떤 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빚과 사채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에 가입한 어떤 시기나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수사가 많이 집중이 됐죠. 그래서 그때 그럼 수사 결과는 뭐였던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수사.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됐었는데 네.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저지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네. 그리고 금전적인 목적의 어떤 그 범행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를 했었는데 남성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뭐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금전이 이동할 가능성을 이제 충분히 따져볼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전혀 뭐 어머니의 통장이나 이런 데서 목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사건 일어나던 그 당시에 어디에서 뭘 했다고 진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리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는 유력 용의자로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뭐 결국은 뭐 범인을 잡지 못한 현재 미제 사건의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사건인데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머리카락이 보존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는 모근이 없어서 제한된 정보만 알 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DNA 정보의 범위라든지 정확성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춘재 사건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증거물들이 보존이 됐으면 30년이 지나도 사실 사건이 드러나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전 사건도 아닌데 그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네. 증거물이 보존이 안 됐다라는 게 굉장히 그 치명적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면 그 머리카락조차 없다 그러면 진짜 단서가 많이 남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인 증거는 이제 거의 네. 없다라고 봐야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공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공범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밝혀진 경우들이 있어요. 살인사건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공범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험금 수령을 했지만 만약에 어머니가 범인이었다면은 도와준 공범한테 대가를 줬을 텐데 그런 게 안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관계에 어떤 누군가가 공범일 가능성도 있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이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구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남매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 사채를 포함해서 빚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서 금품을 노린 사건은 아니지만 피해자들과의 어떤 그 채무 관계, 또 얽힌 사람들의 행적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보를 내면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2003년에 발생한 삼전동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전동 방화 살인 사건에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뭐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하지만 좀 기대를 여전히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